는 이제 중세 유럽 세계의 동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중세 유럽 세계가 어떻게 무슨 일을 겪게 되면서 혼란이 되고 그리고 동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천천히 살펴볼 거야. 우리가 앞 시간에 상업과 도시가 발전을 한다고 했지. 무슨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상업과 도시가 발전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한 상업과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장원제가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러한 상업과 도시의 발전으로 화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이 영주가 부역을 맡기는 대신에 이제 이 직영지를 누구에게 나눠주게 돼? 바로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서, 농민들에게 이 직영지를 빌려준 대가로 그곳에서 나는 생산물이나 아니면 이제 화폐로서 그 지대의 값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농민들이 점차 부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14세기 중엽이 되면은 유럽에 가장 큰 전염병이 등장하기 시작해. 우리가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이 유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흑사병이 출현을 하게 된다는 거야. 흑사병. 이 흑사병은 아까 말했듯이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강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가게 되면서 약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지. 그러면 이 흑사병은 뭐냐? 뭐를 이제 흑사병이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이 흑사병은 이제 페스트균이라고 불리는 이 병균이 폐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한 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염을 시키게 되고, 이 페스트균에 전염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부스럼이나 아니면 피를 토하다가 며칠 안에 죽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모든 시체들이 까맣게 변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병을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일단은 어떻게 되겠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지.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교역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인구도 더불어서 감소가 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소유가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물량 또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임금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된다. 임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자 이제 일부 영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물량도 아무래도 수요도 적은데 농민들의 처우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많은 농노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자영농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자영농으로 벗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가 장원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장원제가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어? 바로 이 농노라는 애들을 가지고 장원제가 이루어졌잖아. 그런데 농노가 자영농으로 많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원제가 어떻게 돼? 이 장원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흔들리기 시작한다. 장원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해진 이 영주들, 왜 영주들이 공공을 해줘? 기존에 이 영주들은 모두 장원제, 그러니까 농노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 장원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농노 신분들이 많이 자영농으로 변화했다고 했잖아. 그러한 농노에 의해서 각종 세금을 걷고, 그리고 자신들의 토지를 일구어줬던 이 농노들이 흑사병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자 농노가 자영농으로 바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주도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공공해진 영주들이 뭐를 하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대를 올리고, 그리고 농민에 대한 속박 또한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농민을 속박하고 뭐 지대를 올리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얘네들이 어떻게 써? 아니, 기존에 있던 지대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자신들이 공공해졌다고 돈을 더 걷어들이게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러한 영주의 행패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서 농민 봉기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 농민 봉기. 우리가 지금 이 농민 봉기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의 농민 봉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먼저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크리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자크리의 난이 1358년에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영국 사상 최대의 농민봉기라고 부르는 영국의 이제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돼.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은 1381년에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먼저 이 자크리의 난을 살펴보면 이 자크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주들이 뭐 불공평하게 세금을 징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판을 벌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농민들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서 이 자크리의 난은 결국에는 이제 귀족들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프랑스는 자크리의 난이라고 불렀냐? 당시 프랑스 농민의 별명이 자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농민봉기를 이제 자크리의 난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은 뭐냐? 당시 이제 영국의 남동부 지역 있지, 남동부 지역. 그러한 남동부 지역에 있던 여러 주들이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면서 영국 사상 최대의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게 돼. 당시 그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와트 타일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이 와트 타일러의 난은 왜 발생을 했냐? 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 이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부족해져? 100년 넘게 이 전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재정이라는 게 부족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한 재정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재정을 확보를 해야겠지. 그러한 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걷겠다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써? 이 농민들을 화나겠지. 그러면서 영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고 불리는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모두 14세기 그리고 15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자, 14세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14세기에 지나서 아까 말했듯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는 이 중세 유럽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뭐 르네상스도 보면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만 교황권이 쇠퇴를 하게 되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중세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어떻게 쇠퇴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교황권은 왜 쇠퇴를 하게 됐냐? 우리가 앞전 시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십자군 전쟁이 누가 주도를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 바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문 공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그 클레르문 공의회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되고 저 비잔티움을 도와야 돼 라고 하면서 전쟁을 호소를 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떻다고 했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고 했잖아. 그러한 실패로 끝나게 되자 교황권이 자연스럽게 쇠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14세기 중엽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교황과 그리고 누가
황제가 다시 한번 대립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 자, 당시에 이제 교황은 누구였냐? 바로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당시 교황이었고, 그리고 황제는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리프 4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당시 황제였어. 필리프 4세. 그래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리프 4세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들이 대립을 했느냐? 이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4세가 교회와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교황이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왜 대체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황제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서 교황과 황제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대립은 어떻게 끝났냐? 이 교황과 황제가 계속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소집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삼신분회라고 하는 걸, 삼신분회 또는 삼부회라고 부르는 이를 소집을 하게 돼. 이 삼부회 또는 삼신분회, 이는 뭐냐면 일단은 세 개의 신분이 독립적인 이제 독자적인 회의를 운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을 했던 애들이 바로 삼부회 또는 삼신분회라고 불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은 평민, 이렇게 세 개의 신분이 아우러져서 이 삼신분회 또는 삼부회가 운영되게 되는데, 이 교황과 황제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삼신분회, 삼부회를 소집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삼부회에서 누구의 손에 들어주게 되냐면 바로 황제의 손에 들어주게 되면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결국에는 이 황제에게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굴욕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교황권이 어떻게 되겠어? 쇠퇴가 되겠지. 그렇게 교황권이 쇠퇴를 하게 되고, 이 보니파키우스 8세가 자기가 이 황제와 대립을 했는데 져버렸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삼부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그러한 삼부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패배했던 이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굴욕감과 충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보니파키우스 8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즉위를 하냐? 바로 클레멘스 5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교황으로 즉위를 하게 돼. 클레멘스 5세가. 그러면서 이 클레멘스 5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프 4세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해줬으니 클레멘스 5세는 어떻게 해야겠어? 이 필리프 4세에게 뭘 해야 돼? 바로 보답을 해야겠지. 그러면서 이 클레멘스 5세가 필리프 4세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이제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러한 교황청을 어디로 옮기냐? 바로 아비뇽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아비뇽 유수가 진행되게 되는 거지. 이 아비뇽 유수는 1309년부터 그리고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이게 이제 14세기 초, 그래서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년 동안 교황청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 바로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아비뇽 유수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1378년이 되면은 다시 이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이 어디로 오냐면 로마로 오게 돼. 그렇게 로마로 오게 되면서 이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비뇽으로 이제 교황청이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옮겨지게 됐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교황청이 존재하고 있었고, 근데 78년이 되어서 이제 교황청이 로마로 오게 되면서 이 로마와 아비뇽에서 양쪽에서 교황이 선출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불리는 시기로 들어서게 돼. 교회 대분열 시기. 이 교회 대분열 같은 경우에는 아비뇽 유수가 끝나고 나서
로마로 다시 교황청이 온 시기 1378년부터 1417년까지 이 교회의 대분열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비뇽과 로마에서 양쪽에서 뭐를 주장을 하냐면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한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황권이 더욱더 쇠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교회에 대한 불신 또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을 해야겠다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이러한 교회의 대분열로 인해서 누가? 바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바로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돼. 교회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위클리프와 후스는 이제 성서의 기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네 위클리프랑 후스가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바로 누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뭘 여느냐?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를 열어. 콘스탄츠 공의회. 이 콘스탄츠 공회를 열어서 뭘 하냐면 이 로마 가톨릭 애들이 일단은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후스를 사형에 처하게 되면서 얘네들을 모두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로마와 아비뇽에서 2명의 교황이 선출이 되었다고 했지.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콘스탄츠 공회를 열게 되면서 그렇게 로마와 아비뇽에서 이제 동시에 선출되었던 그러한 교황들을 모두 다 폐위를 시킨 다음에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교황이 선출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 이단이나 아니면 교회 개혁을 막으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펼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교회 개혁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점차 이러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회 개혁은 후에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이제 시작점이 바로 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콘스탄츠 공회를 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농민봉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가 영국과 프랑스가 무슨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 바로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걸 펼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백년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자, 백년전쟁은 아까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외에 백년전쟁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이 발발되었을까? 자, 이 백년전쟁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났을까? 1454년까지. 3년까지. 자, 일단은 백년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왕위 계승권을 두고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왕위 계승권. 자, 백년전쟁의 배경은 일단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문제와 그리고 이러한 왕위 계승권과
당시 이제 모직물 공업의 최대 중심지였던 어디? 바로 플랑드르 지방. 이러한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일단 전개. 먼저 이 왕위 개선권.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왕위 개선권 문제가 일어났냐? 영국과 프랑스인데 무슨 이유가 있냐? 라고 보면은 당시 이 영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자, 왕위 개선권 문제를 두고 영국의 왕이 당시 에드워드 3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영국의 왕이었어. 에드워드 3세. 근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개선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에드워드 3세가 대체 누구길래 이 프랑스 왕위 개선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됐느냐? 프랑스의 왕을 잠깐 살펴보면 샤를 4세라고 불리는 사람,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 샤를 4세의 누이가 바로 영국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서 이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샤를 4세가 근데 후손이 없이 죽게 되자, 그러면은 왕위를 누가 이어야 돼? 후손이 없어. 그래서 이 신하들이 조정에서 생각하기에는 먼 친척에서 그러면 왕을 데리고 와서 프랑스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샤를 4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필리프 6세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샤를 4세가 후손 없이 죽자 먼 친척이었던 이제 필리프 6세를 데리고 와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주장을 해. 샤를 4세의 누이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가 샤를 4세의 누이이니 내가 친인척 관계를 더 따져봤을 때 내가 더 가깝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백년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이 백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누가 우세했을까? 바로 영국이 초기에는 우세했어. 그러다가 누구의 활약으로? 우리 잔다르크 잘 알지? 이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승리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지. 이 잔다르크가 활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잔다르크는 굉장히 어린 소녀야, 시골 소녀. 근데 그럼 이 시골 소녀가 어떻게 해서 이 백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게 됐느냐? 당시 이제 백년 전쟁이 지속되고 있던 이 시기에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이제 성모 마리아의 동상에 가가지고 막 빌어. 제발 전쟁을 뭐 일찍 끝내달라, 뭐 전쟁이 너무 지속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일 밤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그러던 어느 날 이 잔다르크가 기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신이 그에게 속삭여. 너가 전쟁에 장군으로서 참여를 해서 너가 활약을 한다면 아마 프랑스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소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맨날 며칠 생각을 하다가 왕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도를 인해서 내가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조국 프랑스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자, 일단은 왕이 그걸 받았으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 반신반의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궁에 초대를 하게 돼. 궁에 초대를 하게 되고, 이제 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왕이 신하와 옷을 갈아입어.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나서 자신은 이제 왕은
신하들의 무리 속에 있고 그 왕의 옷을 입은 신하는 이제 왕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잔다르크가 이제 오자 왕의 옷을 입은 그 신하가 이제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지. 뭐 너가 정말 신의 명령을 받았고 뭐 너가 정말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잔다르크가 당신은 왕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신하의 옷을 입은 왕을 가리키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신의 계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잔다르크를 바로 장군으로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잔다르크가 장군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자 많은 장군들이 저 어린 소녀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려가지고 그냥 들어왔겠지 라고 했는데, 이제 잔다르크가 계속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장군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백년 전쟁이 116년 만에 이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백년 전쟁의 우리가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그러면 이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와 영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이 양국,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 모두 다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다. 자, 먼저 프랑스는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느냐? 먼저 이 프랑스를 먼저 살펴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국토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강화를 해야겠지. 이렇게 국토를 통일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으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또 일어나. 영국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에드워드 3세도 이제 죽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영국 내부에서 왕위 계승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바로 장미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장미전쟁이냐? 바로 이 장미전쟁은 랭커스터가 와 그리고 요크가 라고 불리는, 이 랭커스터가는 붉은 장미를 상징을 하고 요크가는 흰 장미를 상징을 해.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장미전쟁이 이렇게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 이제 30년 동안 발발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이 장미전쟁이 지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냐? 이 랭커스터가의 한 명이었던 헨리 튜더라는 사람이 장미전쟁을 이제 승리를 이끌게 되면서, 이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국은 튜더 왕조가 개창되게 된다. 튜더 왕조가 개창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장미전쟁이 일어나게 돼. 결국에는 이 영국은 튜더 왕조가 개창되게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교황권이 쇠퇴하고 흑사병이 돌면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었어. 이 14세기에서 이제 16세기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을 잠깐 지우고, 자, 르네상스라는 의미는 일단은 이게 프랑스 말로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14세기에서 이제 16세기에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로마의 고전 문학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연구하는 문의 부흥 운동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르네상스는 그럼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되느냐? 바로 고대 로마의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번성을 했던 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돼.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는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했느냐? 바로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와 이제 로마의 고전 문학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있던 인문주의자들. 이 인문주의자들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휴머니즘자들, 즉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르네상스가 이제 주도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먼저 페트라르카라고 불리는 사람. 페트라르카. 이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라틴 문헌을 발굴을 해. 그리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서정시로 표현한 사람이 이 페트라르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보카치오. 이 시기에 이제 보카치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 데카메론. 그럼 이 데카메론 안에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 보카치오가 이제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데카메론에서는 이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이제 교회와 사회의 이제 타락을 비판하고 풍자를 하는 내용이 이 데카메론 안에 들어가 있지. 마키아벨리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키아벨리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주론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지.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당시 이제 이 이탈리아 지역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고 통일왕국이 이제 형성되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절대적인 군주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혼란된 이 지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한 르네상스의 이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는 어디냐면 바로 미술 분야야. 이 미술 분야가 르네상스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럼 당시 이제 미술가로서는 누가 있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나파엘로, 보티첼리와 같은 그러한 많은 미술가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미술 부분에서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이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미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이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했지. 자, 이제 이게 14세기 이제 14세기에서는 이제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가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16세기 이후로 가면은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도 이제 르네상스가 발달을 하게 돼. 자, 알프스 이북 지방의 르네상스. 자, 이 알프스 이북 지방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 당시 이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는 굉장히 교회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이제 세속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는 굉장히 이탈리아와는 다른 성격의 이제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는 성격. 그러니까 즉 알프스 이북 지방은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돼. 사회개혁적인 성격이다.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이렇게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는 띠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미술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많은 미술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 에이크가 등장을 하게 돼. 반 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화 기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홀바인이라는 사람은 뭘 하냐면 바로 서민들의 생활 모습, 아니, 이 홀바인은 초상화를 그려. 초상화를 그리고 이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던 미술가는 바로 브리헐 또는 브리헬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엘 그레코는 이제 종교화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미술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 에이크, 홀바인, 브리얼, 엘 그레코 같은 사람 미술가들이 이제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전에는 주로 라틴어로 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문학 작품들이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이제 문학 작품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 이제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있지? 햄릿,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있지. 자, 이 알프스 이북 지방만 하고 이 르네상스 부만 하고 조금 칠게. 자,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그리고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뭘 하냐?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면서, 이 유토피아에서는 이제 부조리한 영국의 형식을 풍자를 했으며, 이제 에라스미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우신의 찬이라는 책을 쓰게 되지. 우신의 찬. 이 책들의 이름과 그리고 저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렇게 에라스미스가 우신의 찬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에라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의 타락을 비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무슨 책을 썼냐? 바로 돈키호테라는 책을 써. 돈키호테. 이러한 돈키호테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당시 이제 몰락한 기사들의 현실을 풍자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미술이나 문학,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나 알프스 이북 지방에서 르네상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종교와 신 중심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개성을 중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이제 근대 유럽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이제 16, 17세기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냐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제 개신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교황권이 이제 14세기부터 계속 쇠퇴를 한다고 했지. 그러한 교황권이 쇠퇴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누가 바로 교황 레오 10세가 뭘 판매를 하냐면,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성 베드로의 증축을 위한 이제 공사 비용으로 면벌부 판매를 독려를 하는 거야. 면벌부 판매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 자, 이 면벌부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그러한 죄를 사면하기 위한 이제 기부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교황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면해 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의 판매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영국, 스위스, 독일에서 이제 이러한 것에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 먼저 일단 전개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세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야. 먼저 독일. 이 독일에서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느냐?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지. 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1517년에 이제 반박문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 이 반박문 내용은 뭐냐면 오직 신앙과 은총만이 인간의 구원을 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이 이제 성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당시 이제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인쇄술의 발달로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게 되고, 그러한 제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황과 당시 대립하던 제후들이 이 루터를 지지해 주게 돼. 그러면서 이 루터파 제후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이제 계속 투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루터파 제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투쟁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불리는 이 화의에서 화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1555년에 이로 인해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서게 돼.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를 기억해주면 되고, 그러면 스위스에서는 누가 있냐? 이 스위스에서는 당시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칼뱅은 뭘 주장을 하냐면 바로 예정설.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으니 그러한 성서의 기초에서 구원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야. 예정설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칼뱅은 이러한 예정설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뭐 금욕적인 생활 윤리나 이제 근면 절약 등을 강조하기도 하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당시 이제 황제였던 이제 헨리 8세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뭘 발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수장법이라는 거 발표를 해. 수장법. 그러한 수장법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바로 영국 왕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 교회를 이제 교황의 건의로부터 독립을 시킨 다음에, 그러한 독립을 시키고 영국 국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켜. 영국 국교회 출범. 이러한 뭐 독일 그리고 스위스,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결과로 뭐가 일어났느냐? 바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구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교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신교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제 구교와 신교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종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 종교 전쟁.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전쟁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과 그리고 독일의 30년 전쟁. 이렇게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과 독일의 30년 전쟁이 가장 큰 이제 대표적인 종교 전쟁인데, 위그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62년부터 1568년까지 지속되었던 전쟁이고 30년 전쟁은 말 그대로 30년 전쟁이야.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지속되었던 전쟁이 바로 독일의 30년 전쟁인데 이 프랑스의 위그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신교랑 구교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 근데 이 전쟁 끝에 결국에는 이들이 1598년에 뭘 체결을 하냐면 낭트 칙령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돼. 낭트 칙령.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나서지.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낭트 칙령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위그노, 그러니까 신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이 위그노들에게 일부 지역에서의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주게 되는 거야. 뭐로 인해서? 바로 1598년에 낭트 칙령으로 인해서. 그러면 독일의 30년 전쟁은 뭐냐? 독일의 30년 전쟁은 이제 1618년에서 이제 1648년, 3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데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신교도들을 계속해서 탄압을 하게 되자 이에 신교를 믿고 있던 제후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제 점차 정치적으로 이제 목적이 변모를 하게 되면서 여러 왕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30년 전쟁이 이제 국가 전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돼. 결국에는 이 1648년에 이들이 조약을 하나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조약은 바로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을 체결을 해. 베스트 팔렌 조약. 그래서 베스트 팔렌 조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뭐 가톨릭교, 뭐 루터파, 그리고 칼뱅파 등의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준 조약이 바로 베스트 팔렌 조약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자. 이에 맞서서 누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뭘 개최를 하냐면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를 해. 트리엔트 공의회. 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로마 교회와 이제 교리를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이단들을 처벌하는 종교 재판소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야.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에스파냐에 이 로욜라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예수회를 열게 되는데 이 예수회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선교 활동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이제 점차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신교와 구교가 분열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이제 뭐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 유럽의 동요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렇게 16에서 뭐 14세기에서 16 그리고 뭐 17세기까지 중세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뭐 종교 개혁이라던가 뭐 아니면 교황권이 쇠퇴를 한다던가 100년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뭐 흑사병이 출현을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보면 돼. 이제 우리는 유럽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유럽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뭘 배울 거냐? 유럽 세계의 변화에서는 바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콜럼버스가 있지. 그래서 그런 뭐 콜럼버스의 뭐 활동이나 아니면 뭐 바스코 다가마, 뭐 마젤란 같은 사람들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신학로 개척. 왜 유럽인들은 이 신학로를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신학로 개척의 동기. 일단
이들이 신학로를 개척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유럽인들이 이슬람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즉 아시아 쪽이지. 그러한 아시아 쪽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고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 유럽인들이.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시아에는 요한 사제가 다스리는 이 크리스트교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트교 국가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동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어. 그렇게 되면서 이 유럽인들이 이제 환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동경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일단 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로를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바로 향신료. 이들이 굉장히 향신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지. 그래서 뭐 동방 물품이었던 뭐 향신료, 뭐 비단, 차 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신학로를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또한 이러한 신학로 개척을 자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있지. 마르코 폴로가 무슨 책을 저술을 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지. 동방견문록. 이 동방견문록은 13세기에 이제 동방을 갔다 와서 남긴 여행기인데 그러한 동방견문록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시아, 즉 동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로 개척을 욕망을 불태우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다른 이유로는 뭐 금은 기금속과 같은 뭐 경제적으로서 뭐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러한 요한 사제가 다스리는 크리스토교 국가로 가서 이러한 크리스토교 국가와 뭐 관계를 맺고 그리고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열망 또한 유럽인들이 이제 신학로를 개척을 하기 위한 많은 동기를 자극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신학로는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됐느냐? 개척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개척 과정. 일단은 13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로, 즉 원양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 이 원양항해라는 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먼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나 뭐 교통을 하는 건데 이러한 원양항해를 할 수 없어서 13세기 이전까지는 이런 신학로를 개척하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점차 뭐 지리야, 천문학, 뭐 조선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침반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신학로를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러한 신학로를 가장 먼저 개척했던 나라는 어디냐? 바로 어딜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에스파라와 포르투갈이야. 자,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왜 이들이 먼저 이렇게 신학로를 개척을 하려고 했느냐? 기존까지는 이제 동지 중에 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지.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뭐 베네치아, 뭐 제노바와 같은 그러한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를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동지중해 무역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서지중해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게 돼. 먼저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서아프리카를 이제 가장 먼저 탐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바다의 왕자라고 불렸던 이 에니크라는 왕자가 많은 후원을 해주게 되면서 서아프리카에 항로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이제 항로를 개척을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이제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단 애니크 왕자의 후원을 받아. 그러면서 1488년에 어디를 가냐? 바로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을 하게 되고 10년 뒤인 1498년에는 이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바스코 다 가마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이 바스코 다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1498년에 이제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희망봉을 돌아서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야.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된다. 자, 이제 에스파냐. 그러면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항로를 개척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 출신이 아니지. 에스파냐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이었는데 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막 후원을 받으려고 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콜럼버스가 어디로 떠나냐? 바로 이 에스파냐로 떠나게 되면서 당시 이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이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고 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어디로 도착을 해? 서인도 제도를 도착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서인도 제도를 도착을 했을 때가 15세기였던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서인도 제도를 도착을 하게 돼. 이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 인도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디언은 인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돼. 그리고 그 뒤에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지. 이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인데 이 마젤란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일단은 대서양을 거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지나서 이 사람은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돼, 마젤란은. 근데 이 필리핀에 도착했던 마젤란은 그 필리핀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고 그의 이제 동료들이 남아있던 동료들이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1522년에 어디로? 인도양을 거쳐서 1522년에 에스파냐로 다시 돌아오게 돼. 그러면서 이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로 인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들이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가 어떻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구가 둥글다는 입증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러한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유럽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유럽의 영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유럽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돼. 뭐가? 바로 신항로의 개척이. 이러한 신항로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간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갔다 온 뒤로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 아메리카 문명을 결국에는 파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자,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당시 이 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문명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냐? 우리가 잠깐 이 아메리카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생겼지? 아메리카가. 그래서 이 아메리카 문명에서는 이제
두 개의 문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중부 멕시코 고원. 그러니까 중부 멕시코 고원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문명은 바로 아스테카 문명. 이 아스테카 문명과 그리고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 이 지역에 있는 무슨 문명? 잉카 문명. 이 아스테카 문명과 그리고 잉카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야. 먼저 아스테카 문명. 이 아스테카 문명은 아스텍 문명이라고도 불러. 아스텍 문명. 그래서 이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거는 알아둬야 돼. 테노치티틀란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 아스텍 문명의 이제 수도였는데, 이 테노치티틀란은 이제 전성기에 인구가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번영을 하였고, 1500년경이 되면은 이제 이 아스텍 문명의 이 일군, 이 사람들이 2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번영을 했다고 해. 그래서 이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스텍인들이 굉장히 여러 신들을 섬겼고 다신교였어.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였고, 그리고 수도에 이제 가장 최고 신이 뭐를 숭배를 했냐면, 이들은 태양신을 숭배를 했는데, 수도에 태양신을 숭배를 했는데, 이러한 태양신을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피라미드식 이제 신전을 건축하기도 했지. 누가? 아스텍 사람들이. 근데 이러한 아스텍 문명은 결국에는 아까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대로 도착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 서인도 제대로 도착을 하게 되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소수, 에스파냐의 이제 소수의 사람 정복자들이 뭐 앞선 무기와 그리고 일부 원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스텍 문명과 이제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아스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파냐인이었던 누가 코르테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코르테스에 의해서 3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멸망과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그리고 수도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겠지. 자, 잉카 문명. 잉카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단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어디냐면 쿠스코라고 불리는 곳이야. 쿠스코. 이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왕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어. 이 잉카 문명이. 그러다가 1500년경이 되면은 점차 주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잉카 문명이 제국으로 번성을 하게 돼. 수도인 쿠스코에는 뭐가 있냐?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존재를 하고, 이 잉카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뭐였냐면 건축가들이었어. 건축가들. 왜 건축가들일까? 잉카 문명 하면 떠오르는 유적지가 어디야? 마추픽추시지. 이 잉카인들이 약 2,400m나 되는 산 정상에 이제 마추픽추시 유적을 남기게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한 유적지들을 보고 잉카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잉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농업 생활을 했으며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굉장히 농경지를 잘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고, 얘네도 멸망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느냐? 에스파냐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돼. 이 에스파냐인은 피사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피사로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의 병력을 이 피사로가 이끌고 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사로에 의해서 어떤 문명이 바로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하고 만다. 이러한 아메리카 문명이 이제 뭐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이 파괴되긴 하잖아. 근데 이 유럽인들이 이렇게 문명을 파괴를 하고 나서 이들을 노동력으로서 착취를 하기 시작해. 아스텍 사람들이나 아니면 잉카인들 모두 이제 노동력으로 착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노동력인 착취와 그리고 유럽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전염병, 뭐 아까 14세기 중엽에 일어났던 뭐 흑사병이나 아니면 뭐 홍역, 뭐 콜레라 이러한 전염병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유럽인들이 들어온 이후부터 노동력인 착취와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당시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플랜테이션 농장이 이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유럽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 바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의 노예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노예와 그리고 이러한 아메리카 사람들을 가지고 바로 플랜테이션 농장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엔 이 아스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은 인구도 극심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럽인들에 의해서 파괴를 맞게 된다라고 보면 돼. 이 아스테카 문명과 그리고 잉카 문명은 어느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지. 이건 잘 기억해둬야 돼. 아스텍 문명은 어디? 중부 멕시코 고원, 그리고 잉카 문명은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 지도는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둬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13세기 이전에는 원양항해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13세기 이전에 뭐 이렇게 무역망이나 교역망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대체 뭐를 통해서 이들이 물건을 교류를 하고 대체 어떻게 해서 먼 나라들끼리 무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거야. 세계적인 교역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교역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유럽 교역망의 확장. 자, 유럽 교역망의 확장. 이제 세계적인 이제 교역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 세계적인 교역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일단은 13세기 이전에는 원양항해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13세기 이전에는 굉장히 나라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교역망이 형성되었어. 그러니까 13세기 이전, 그러니까 신항로를 개척하기 이전에는 지역 단위의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13세기 이전에는 이제 학설에 따르면은 8개의 지역 단위로 쪼개져서 교역망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교역권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 무역권이나 아니면 인도양 무역권이나 아니면 뭐 흑해, 뭐 동남아시아, 뭐 동아시아 등등의 이제 8개의 이제 교역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지역은 어떻게? 가까운 지역은 직접적인 교역으로. 그러니까 뭐 직접 서로 만나가지고 물건을 나눴겠지. 자, 그럼 먼 지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먼 지역은 간접적인 교역으로 이 교역이 이루어졌겠지. 이 간접적인 교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간접적인 교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저번에 배운 이제 로마나 한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나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둘 사이가 굉장히 멀지. 근데 이러한 로마나 한의 중개무역을 맡았던 애들이 누구였어? 바로 파르티아라고 불리는 애들이 중개무역을 하게 되면서 뭐 한나라의 뭐 비단이나 뭐 차, 향신료 같은 걸 로마에게 전해주면서 자신들이 이제 중개무역으로서 이익을 남겼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먼 지역끼리는 이제 뭐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교역을 실시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언제? 바로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지.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뭐 아시아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으로 뭐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신항로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계적인 뭐가 형성이 되게 된다. 바로 교역망.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유럽으로 어떠한 물품들이 수입이 되었을까? 잠깐 살펴보면 일단 아메리카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살펴볼 건데 이 두 나라가 유럽에 어떤 물품들을 수입을 했느냐? 일단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에 옥수수나 뭐 담배, 뭐 코코아, 뭐 고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유럽으로 수입되게 되는 거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면직물이나 뭐 향신료 그리고 뭐 차 등등등이 이제 유럽으로 수입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에는 뭐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의 물품들을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이렇게 항로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원양 항해가 굉장히 수월해져.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유럽에서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물품들을 모두 다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어딜까? 가장 이득을 취한 나라, 뭐 취한 곳이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일까? 바로 서유럽 지역이야, 서유럽 지역. 이 서유럽 지역이 이제 신항로가 개척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범선, 대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러 나가.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에서 물품들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뭐 노예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겠지. 이렇게 세계적인 교역망으로 인해서 뭐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뭐 종교라던가 사상 그리고 전염병 등이 많이 전파가 되게 하잖아. 그러면서 이 서유럽 지역에서는 그렇게 뭐 범선이나 대포를 통해서 다른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뭐 값싼 원료 그리고 넓은 세계 시장 등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교역망의 형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가 중세 유럽, 뭐 14세기에서 크게는 14세기에서 17세기 이 시기가 되면은 뭐 신항로가 개척이 되기도 하고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뭐 흑사병이 돌기도 하고 교황권이 쇠퇴를 하기도 하고 뭐 종교 개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문화적으로서는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부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되기도 한다라고 보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